어서 오십시오. 호러 소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흡혈귀 소설 드라큘라의 저자 브람 스토커가 1893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 스코어입니다. 브람 스토커는 서구 문학사에서 고딕 호러의 정점을 찍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서운 괴물을 창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 죄의식, 그리고 문명 이면에 숨겨진 잔혹함을 날카롭게 파헤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설 스코어는 그가 집필하기 몇 년 전에 쓴 작품으로 그의 천재적인 공포 묘사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배경은 독일의 고도 뉘른베르크입니다. 평화로운 신혼여행 중에 벌어진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끔찍한 파국으로 치닫는지, 그리고 인간의 오만한 호기심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뉘른베르크는 지금처럼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아니었다. 어빙기 파우스트를 공연하기 전이었고 그 오래된 도시의 이름은 대다수 여행객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다. 아내와 나는 신혼여행 둘째 주를 보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일행에 합류할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때 네브래스카주 메이플트리 카운티, 블리딩 걸치, 이스미언 시티 출신이라고 자처하는 쾌활한 이방인 엘리아스 피 허치슨이 프랑크푸르트 역에 나타났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지독하게 늙어 빠진 메우드셀라 같은 도시를 보러 가는 길이라며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건 지적인 시민을 정신병원 우울증 병동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넌지시 말을 건넸다. 우리는 그 아주 노골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일행이 될 것을 제안했다. 나중에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보니 우리는 신혼생활의 성공에 대한 예의상 너무 간절해 보이지 않으려고 각자 약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척하며 말을 꺼내려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둘이 동시에 말을 시작했다가 동시에 멈췄다가 다시 함께 말을 이어가는 바람에 그 효과는 완전히 망쳐지고 말았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일행이 결성되었다. 엘리아스 피 허치스는 우리 일행의 일원이 되었다. 곧바로 아멜리아와 나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했다. 둘이서 투닥거리는 대신 제3자에 절제시키는 영향력 덕분에 우리는 이제 구석진 곳에서 애정 행각을 벌일 기회를 엿보게 된 것이다. 아멜리아는 그 경험 이후로 모든 친구에게 신혼여행에 친구 한 명을 꼭 데려가라고 조언한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함께 뉘른베르크를 구석구석 헤치웠다.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 미국인 친구의 걸직한 입담과 놀라운 모험담을 즐기면서 말이다. 우리는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인 성부르크를 마지막 방문지로 남겨두었고 정해진 날에 도시 동쪽의 외곽 성벽을 따라 거닐었다. 성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거대하고 깊은 해자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 뉘른베르크는 한 번도 약탈당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운이 좋았다. 만약 약탈당했다면 지금처럼 이토록 깔끔하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자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아 이제 바닥에는 찻집과 과수원들이 펼쳐져 있었고 어떤 나무들은 꽤 위험있게 자라 있었다. 뜨거운 7월의 햇살 아래 어슬렁거리며 성벽을 돌 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며 자주 발걸음을 멈추었다. 특히 마을과 마을들로 뒤덮이고 푸른 능선으로 경계지어진 거대한 평원은 마치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 같았다. 그러다 우리는 다시 도시 자체로 시선을 돌려 수많은 기괴하고 오래된 박공지붕들과 다락방 창문이 층층이 박힌 에이커 단위의 거대한 붉은 지붕들을 보며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했다. 우리 오른쪽 조금 위쪽으로 성의 탑들이 솟아 있었고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는 이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인 고문탑이 냉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수세기 동안 뉘른베르크의 철의 처녀 전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전해 내려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직접 보기를 고대해왔고
마침내 그 봉어지에 도착한 것이었다. 성벽을 거닐다 잠시 멈춰 서서 해자 너머를 내려다 보았다. 정원은 우리 발밑으로 좋기 50인 60피트는 아래에 있는 듯 보였고 그곳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오븐속처럼 강렬하고 정지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높이의 회색빛 성벽이 위엄있게 솟아 있었고 좌우로는 보루와 대앙벽의 각도 속으로 사라져갔다. 성벽 꼭대기에는 나무와 덤불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시간이 그 가치를 증명해준 웅장하고 아름다운 가옥들이 높게 솟아 있었다. 태양은 뜨거웠고 우리는 나른했다. 시간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었기에 우리는 성벽에 기댄 채 한참을 머물렀다. 바로 발밑에 예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받으며 누워 있었고 그 주위로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가 앙증맞게 뛰놀고 있었다. 어미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어 새끼가 장난치게 유도하기도 하고 발을 들어 새끼를 밀쳐내며 더 놀아보라고 북돋워 주기도 했다. 그들은 바로 성벽 발치에 있었다. 엘리아스 P. 허치스는 그 장난을 도와주겠다며 산책로에서 적당한 크기의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보라고요, 그가 말했다. 새끼 고양이 근처에 떨어뜨리면 둘 다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건지 궁금해하겠죠. 조심하세요. 내 아내가 말했다. 그 가여운 작은 생명체가 맞을지도 몰라요. 에이, 설마요, 부인. 엘리아스 P가 말했다. 이래 봬도 난 메인주의 벚꽃나무만큼이나 부드러운 사람이라고요. 하느님 맙소사 내가 아기를 스캘핑, 머리가죽을 벗기는 것 하면 했지. 이 예쁘고 가여운 작은 짐승을 해치겠습니까? 내 말에 알록달록한 양말이라도 거셔도 좋아요. 보세요. 멀찍이 바깥쪽에 떨어뜨릴 테니까요. 말을 마치며 그는 몸을 숙여 팔을 최대한 뻗은 뒤 돌을 떨어뜨렸다. 작은 물체가 큰 물체에 끌리는 어떤 인력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성벽이 수직이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완만하게 굽어 있었는데 우리가 위에서 보느라 그 경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 돌은 뜨거운 공기를 뚫고 올라오는 역겨운 둔타금과 함께 새끼 고양이의 머리 위로 정확히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작은 뇌수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검은 고양이는 순식간에 위를 쳐다보았고 우리는 그녀의 초록빛, 불꽃 같은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엘리아스 P. 허치슨에게 고정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새끼에게 주의를 돌렸다. 새끼 고양이는 작은 사지를 가늘게 떨 뿐이었고 벌어진 상처에서는 얇은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인간이 낼 법한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며 어미는 새끼 위로 몸을 숙여 상처를 핥고 신음했다. 그러다 갑자기 새끼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다시 우리를 향해 눈을 치켜떴다. 나는 그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증오의 완벽한 화신처럼 보였다. 초록색 눈은 섬뜩한 불꽃으로 이글거렸고 날카롭고 하얀 이빨은 입과 수염을 적신 피 사이로 번뜩였다. 고양이는 이를 갈았고 발마다 발톱이 빳빳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고는 마치 우리에게 닿으려는 듯 성벽 위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탄력이 다하자 뒤로 떨어졌다. 떨어질 때 새끼 고양이 위로 엎어지는 바람에 검은 털이 뇌수와 피로 범벅이 되어 고양이의 모습은 더욱 끔찍해졌다. 아멜리아는 기절할 듯 안색이 창백해졌고 나는 그녀를 들어 올려 성벽에서 멀어지게 해야 했다. 근처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 의자가 있어 그녀를 앉히고 마음을 추스르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래에 분노한 고양이를 미동도 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허치슨에게 돌아갔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세상에 저렇게 사나운 짐승은 내 생전 처음 보는군요. 딱 한 번. 아파치 스쿼가 스플린터스라는 별명을 가진 호녀라에게 원한을 품었을 때 빼고요. 그 친구가 습격 중에 스쿼의 파푸스를 훔쳐다가 아주 작사를 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불고문을 당했던 방식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여자 얼굴엔 그런 표정이 너무 깊게 박혀서 아예 얼굴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3년 넘게 스플린터스를 쫓아다녔고
결국 부족의 전사들이 그를 잡아 그녀에게 넘겨줬죠. 사람들은 아파치의 고문 속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아 죽어간 사람은 백인이든 인디언이든 아무도 없었다고들 합디다. 내가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본 건 내가 그녀를 처치했을 때뿐이었죠. 내가 캠프에 도착했을 때 스플린터스는 막 숨을 거두려던 참이었는데 그는 죽는 걸 전혀 아쉬워하지 않더군요. 고약한 친구였고 아기 사건 이후로는 나도 그와 손을 잡을 수 없었지만 그건 정말 너무 지독했거든요. 생긴 건 백인 같았으니 백인답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죗값은 톡톡히 치른 셈이었죠. 빌어먹을 난 그를 벗겨낸 가죽 기둥에서 가죽 한 조각을 떼어내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그는 자기 코트의 가슴 주머니를 탁 쳤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도 고양이는 성벽을 기어오르려는 광기 어린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뒤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진하기를 반복하며 때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높이까지 도달했다. 매번 심하게 추락하면서도 고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활력으로 다시 시작했다. 추락을 거듭할수록 그 몰골은 더욱 끔찍해졌다. 허치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내와 나 모두 그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소소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고양이가 스스로를 몰아넣은 그 광분한 상태를 걱정하는 듯 보였다. 이런, 그가 말했다. 저 가여운 짐승이 정말 필사적이군요. 자자, 가여운 것 다 사고였단다. 물론 그렇다고 네 새끼가 돌아오진 않겠지만 이봐요. $1,000를 준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원치 않았을 겁니다. 서툰 바보 같은 남자가 장난을 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군요. 난 고양이와 놀아주기에도 손재주가 너무 형편없는 모양입니다. 대령님! 그는 기분 좋게 직함을 붙여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당신 부인이 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나한테 유감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정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조금도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는 아멜리아에게 다가가 정중히 사과했고 마음씨 착한 아멜리아는 그것이 사고였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서둘러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두 다시 성벽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허치슨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고양이는 해자 건너편으로 물러나 덮칠 준비를 하듯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실제로 고양이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실감나서 차라리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의 눈먼 맹목적인 분노였다. 고양이는 성벽을 타고 오르려 하지 않고 마치 증오와 분노가 그 먼 거리를 가로지를 날개를 달아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저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아멜리아는 여자답게 걱정이 되어 경고하는 투로 허치슨에게 말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 동물이 여기 있었다면 당신을 죽이려 들었을 거예요. 눈빛이 정말 사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쾌활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웃음을 참을 수가 없군요. 그리즐리 곰과 인디언들과 싸워온 남자가 고양이한테 살해당할까봐 조심해야 한다니요. 고양이는 그의 웃음소리를 듣자 태도가 완전히 바뀐 듯했다. 더 이상 뛰어오르거나 성벽을 타려 하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 죽은 새끼 고양이 옆에 다시 앉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새끼를 핥고 애지중지하기 시작했다. 보게나, 내가 말했다. 진정 강한 남자의 효과로군. 저 짐승조차 분노 속에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굴복하는구먼. 스쿼처럼 말이죠. 엘리아스 P. 허치스는 그 말만 남긴 채 도시 해자 주변을 계속 걸어갔다. 우리는 이따금 성벽 너머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고양이가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죽은 새끼에게 되돌아가곤 하더니 거리가 멀어지자 새끼를 입에 물고 따라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그것을 포기했는지 혼자서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새끼의 사체를 어딘가에 숨긴 것이 분명했다. 고양이의 집요함에 아멜리아의 불안은 커져갔고 몇 번이나 경고를 반복했다. 하지만 미국인 허치스는 즐겁다는 듯 웃어넘기더니 마침내 그녀가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부인. 저 고양이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난 무장하고 있거든요. 정말이라고요. 말을 하며 그는 허리 뒤쪽에 권총 주머니를 탁 쳤다. 부인을 걱정하게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저 짐승을 쏴버리겠소. 규정에 어긋나는 무기 소지죄로 미국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는 위험쯤은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오. 그가 말을 하며 성벽 너머를 보았지만 고양이는 그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며 키 큰 꽃밭 속으로 후퇴해 몸을 숨겼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저 짐승이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자기 몸 살릴 줄은 더 잘 아는 모양이군. 이제 다신 볼 일 없겠소. 장담하건대 저 고양이는 이제 그 박살 난 새끼에게 돌아가서 자기들만의 조촐한 장례식이나 치를 거요. 아멜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여나 허치슨이 자신을 생각한 잘못된 친절로 정말 고양이를 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걸어 성과 오각형의 고문탑 사이의 가파른 포장도로로 이어지는 작은 나무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저 아래에서 고양이를 다시 발견했다. 고양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른 듯 가파른 성벽을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허치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으며 말했다. 잘 가라고 할멈.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이만.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길고 어둑한 아치형 통로를 지나 성의 정문에 도착했다. 40년 전 고딕 복원가들의 선의에 찬 노력 당시의 복원은 눈부시게 하얀색이라 눈에 거슬렸지만조차도 망가뜨리지 못한 이 아름답고 오래된 장소를 둘러보고 났을 때 우리는 아침의 불쾌한 사건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9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뒤틀린 거대한 몸통에 오래된 라임, 나무 옛 포로들이 바위 심장부를 뚫어 만든 깊은 우물, 그리고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사랑스러운 풍경 너머로 15분 동안이나 길게 울려 퍼지던 도시의 수많은 종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죽은 새끼 고양이의 사건을 지워내기에 충분했다. 그날 아침 고문탑에 들어온 방문객은 우리가 유일했다 적어도 늙은 관리인은 그렇게 말했다. 덕분에 우리는 그곳을 독점하며 평소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만족스럽게 둘러볼 수 있었다. 관리인은 우리를 그날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여겼는지 우리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기세였다. 고문탑은 수만 명의 관광객이 생동감과 즐거움을 불어넣고 있는 지금도 참으로 냉혹한 곳이지만 내가 말하는 그 당시에는 가장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수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은 그곳에는 어둠과 공포의 기억들이 마치 필로나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영혼들을 만족시킬 만큼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들어선 아래층 방은 평상시에도 화신화신 이된 어둠으로 가득 찬 듯했다. 문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뜨거운 햇살조차 거대한 벽의 두께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고 건설 당시의 비계가 철거됐을 때처럼 거친 벽면에는 먼지가 덮여 있었다. 벽 곳곳에 남겨진 검은 얼룩들은 만약 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공포와 고통에 대한 그들만의 끔찍한 기억을 들려줄 것만 같았다. 우리는 먼지 쌓인 나무 계단을 기쁘게 올라갔다. 관리인은 우리 길을 조금이라도 비추기 위해 바깥문을 열어두었지만 벽면 촛대에 꽂힌 심지가 긴 지독한 냄새의 촛불 하나만으로는 우리 눈의 빛이 턱없이 부족했다. 위층 방 모퉁이에 있는 열린 트랩도어를 통해 올라갔을 때 아멜리아는 내 팔을 너무 세게 붙잡아서 그녀의 심장 박동이 실제로 느껴질 정도였다. 나 역시 그녀의 공포가 놀랍지 않았다. 이 방은 아래층보다 훨씬 더 기괴했기 때문이다. 빛은 좀 더 들어왔지만 주변의 끔찍한 환경을 인식하기에 딱 충분한 정도일 뿐이었다. 탑의 설계자들은 분명 꼭대기에 도달한 자들만이 빛과 전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 했던 모양이다. 아래에서 보았듯이 꼭대기층에는 중세 특유의 작은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탑의 나머지 부분에는 중세 방어 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틈새들만 몇 개 있을 뿐이었다. 그 틈새들조차 벽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벽의 두께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도 하늘을 볼 수 없었다.
벽에 걸린 선반이나 벽면에는 처형인의 검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넓은 칼날과 예리한 날을 가진 거대한 양손 검들이었다. 그 옆에는 희생자들의 목이 놓였던 여러 개의 처형대가 있었고 강철 칼날이 살점의 보호막을 뚫고 나무 속으로 파고든 깊은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방 안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수많은 고문 기구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앉는 즉시 극심한 통증을 주는 가시 돋친 의자들, 고통은 덜해 보이지만 느리고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뭉툭한 돌기가 달린 의자와 침대들, 그리고 마음대로 압박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각종 틀, 락스, 벨트, 부츠, 장갑, 칼라들이 있었다. 필요하다면 머리를 천천히 뭉개버릴 수 있는 강철 바구니, 저항하면 칼날이 베어버리는 긴 손잡이에 파수꾼용 갈고리는 옛 뉘른베르크 경찰 체계의 특산품이었다 등 인간이 인간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고안한 수많은 장치들이 있었다. 아멜리아는 그 끔찍한 광경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다행히 기절하지는 않았다. 조금 어지러웠는지 고문용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기절할 기운이 싹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자의 먼지와 녹슨 가시 때문에 옷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라고 둘러댔고 허치슨 씨도 너그러운 웃음과 함께 그 설명을 받아들여 주었다. 하지만 이 공포의 방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물체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철의 천염라고 불리는 장치였다. 그것은 투박하게 빚어진 여성의 형상으로 종 모양과 비슷하거나 더 정확히 비교하자면 어린이용 노아의 방주, 장난감에 들어있는 노아 부인의 인형 같았다. 다만 노아 가족 특유의 미적 기준인 날씬한 허리나 완벽하게 둥근 엉덩이 라인은 없었다. 제작자가 이마 부분에 여성의 얼굴을 서툴게나마 새겨놓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인간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알아채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장치의 겉면은 녹이 슬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허리쯤 되는 위치의 고리에 밧줄이 매여 있었는데 그 줄은 위층 바닥을 지탱하는 나무 기둥에 고정된 도르래를 통과하고 있었다. 관리인이 밧줄을 잡아당기자 정면의 한 섹션이 문처럼 옆으로 열렸다. 그제야 우리는 이 장치의 두께가 상당하며 내부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 역시 본체만큼 두꺼워 무게가 엄청났는데 관리인이 도르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온 힘을 다해야 겨우 열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육중한 무게는 문을 매달 때 의도적으로 무게 중심을 아래로 쏠리게 하여 밧줄을 놓으면 스스로 닫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내부는 녹으로 인해 벌집처럼 파먹혀 있었다. 아니, 단순히 세월이 흐르며 생긴 녹만으로는 철벽을 이토록 깊게 좀먹지는 못했을 것이다. 잔혹한 핏자국이 남긴 녹이야말로 정말 깊게 배어 있었다. 그러나 이 장치의 악마적인 의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문 안쪽을 보았을 때였다. 그곳에는 사각형의 거대하고 긴 가시들이 여러 개 박혀 있었다. 밑부분은 넓고 끝은 날카로운 그 가시들은 문이 닫힐 때 위쪽 가시는 희생자의 두 눈을, 아래쪽 가시들은 심장과 내장을 꿰뚫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이 광경은 가여운 아멜리아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것이었다. 그녀는 이번에 정말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나는 그녀를 들쳐업고 계단을 내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바깥 벤치에 눕혀두어야 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훗날 내 큰아들의 가슴에 기괴한 모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우리 가족은 그것이 뉘른베르크의 처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허치스는 여전히 철의 처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분명 나름의 철학에 빠져 있었던 모양인지 이제 막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마치 웅변의 서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이봐요. 부인이 기절해 있는 동안 여기서 배운 게 좀 있어. 우리가 저 큰 바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었던 것 같군. 우린 평원에서 인디언들이 사람 괴롭히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당신네 옛 중세의 법과 질서팀은
인디언들을 매번 가볍게 압도했을 것 같구먼. 스플린터스가 스쿼를 상대로 꽤 허풍을 떨었지만 이 젊은 아가씨 고문기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쥐고 있는 격이야. 가시 끝은 여전히 날카롭군. 비록 날 부분은 예전에 묻었던 것, 피들 때문에 다 부식됐지만 말이오. 우리 인디언 구역에도 이 장난감 표본을 좀 가져가서 보호구역에 돌리면 좋겠어. 옛 문명이 전성기에 자기들보다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서 젊은 놈들이나 여자들의 길을 확 죽여놓게 말이오. 내 잠시 저 상자 안에 들어가서 기분이 어떤지 좀 봐야겠소? 안 돼요, 안 돼요. 아멜리아가 말했다. 너무 끔찍해요. 부인 탐구하는 정신에 너무 끔찍한 것이란 없답니다. 나도 살면서 별난 곳에 다 있어 봤거든요. 몬테나주에서 초원 화재가 덮쳤을 때는 죽은 말 뱃속에서 밤을 지새웠고, 코만치족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그놈들 눈에 띄기 싫어서 죽은 버팔로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뉴멕시코의 빌리 브롱코 금광에서는 무너진 터널 안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고, 버팔로 다리 기초 공사를 할 때 옆으로 넘어진 케이슨 잠암 안에 거의 하루 동안 갇혀 있었던 4명 중 1명도 나였소. 난 아직 어떤 기이한 경험 앞에서도 겁먹어 본 적이 없으니 지금 시작할 생각도 없답니다. 우리는 그가 이 실험을 고집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내가 말했다. 좋소 친구, 서둘러서 빨리 끝내버립시다. 좋습니다 장군님.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소. 저 통 속에 들어갔던 내 선배님들은 자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을 테니까. 분명 큰 거 한 방 맞기 전에 멋지게 묶여 있었을 거요. 난 이 일을 정정당당하게 겪고 싶으니 먼저 제대로 고정되어야겠소. 저 늙은 친구 관리인가 밧줄을 좀 가져와서 나를 견본대로 묶어줄 수 있겠지? 그는 늙은 관리인에게 묻는 투로 말했지만 관리인은 말투나 비유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의미는 알아듣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고 금방 꺾였다. 미국인 허치스는 관리인의 손에 금화를 찔러 넣어주며 말했다. 받으라고. 친구, 이건 당신 몫이야. 그리고 겁먹지 마. 당신이 도와주는 건 목매다는 사형 집행 같은 게 아니니까. 관리인은 얇고 다른 밧줄을 가져와 우리 동료를 목적에 맞게 꽤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상체가 묶이자 허치슨이 말했다. 잠깐만요, 재판장님 관리인. 내가 너무 무거워서 당신이 나를 저 통 안으로 옮기지는 못할 거요. 일단 내가 걸어 들어가면 그때 내 다리를 마저 처리해 주시오. 말을 하면서 그는 뒷걸음질로 입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공간은 그를 수용하기에 딱 맞았다. 정말 빈틈없는 맞춤형이었다. 아멜리아는 공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관리인은 미국인의 양발을 함께 묶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했고 이제 그는 자발적인 감옥 안에 갇혀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 그는 정말로 그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고 그의 얼굴에 늘 머물던 옅은 미소는 확신에 찬 웃음으로 피어났다. 이 이분은 난쟁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나 보군. 미국 성인 시민이 몸을 뒤척일 공간이 거의 없소. 이다호 주에서는 관을 만들 때도 이것보다 넓게 만든다고요. 자, 재판장님, 이제 이 문을 천천히 내 쪽으로 내려보시오. 다른 얼간이들이, 저 가시들이 눈앞으로 다가올 때 느꼈던 그 즐거움을 나도 느껴보고 싶구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멜리아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너무 끔찍해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 보겠어요. 제발. 하지만 미국인은 완강했다. 이봐요, 대령님. 부인을 모시고 산책이라도 좀 다녀오면 어떻겠소? 세상 그 무엇보다 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까지 8,000마일을 달려왔는데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하던 경험을 포기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소? 매번 통조림 속 내용물이 된 기분을 느낄 수는 없는 법이니까. 나랑 여기 재판장님이 금방 끝낼 테니 그때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거요. 다시 한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결단이 승리했다. 아멜리아는 내 팔을 꽉 붙잡고 몸을 떨며 그 자리에 남았고 관리인은 철문을 붙들고 있던 밧줄을 인치 단위로 서서히 늦추기 시작했다.
가시들의 첫 움직임을 지켜보는 허치슨의 얼굴은 정말로 열광에 차 있었다. 와우, 그가 말했다. 뉴욕을 떠난 뒤로 이런 즐거움은 처음이군. 와핑에서 프랑스 선원과 한바탕 붙었던 그것도 그다지 대단한 소풍은 아니었지만 말고는 곰도 인디언도 없고 아무도 무장하지 않은 이 썩을 놈의 대륙에서 진짜 즐거움을 맛볼 기회가 전혀 없었단 말이오. 천천히요, 재판장님. 서두르지 마시오. 내 돈을 낸 만큼 제대로 즐기고 싶단 말이오, 정말로. 관리인의 몸속에는 분명 저 소름 끼치는 탑에 있었던 선조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그는 고문 기구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침착하고 느릿느릿하게 작동시켰다. 5분 동안 문 바깥쪽 가장자리가 1인치도 차에 움직이지 않자 아멜리아는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고 내 팔을 잡은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를 눕힐 만한 곳이 있는지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이 철의 처녀 옆쪽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검은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고양이의 초록색 눈은 어둠 속에서 위험 신호등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깔은 여전히 털에 묻어있는 새끼의 피와 붉게 물든 입 때문에 더욱 강렬해 보였다. 내가 비명을 질렀다. 고양이다. 고양이를 조심해. 내 외침과 동시에 고양이는 장치 앞으로 뛰어올랐다. 그 순간 고양이는 승리한 악마처럼 보였다. 눈은 흉포함으로 타올랐고 털은 꼿꼿이 서서 평소보다 2배는 커 보였으며 꼬리는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처럼 세차게 휘둘러졌다. 엘리아스 P. 허치슨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재미있어 했고 눈을 번뜩이며 즐겁게 말했다. 제기랄, 저 스쿼가 전쟁 화장을 제대로 하고 나타났군. 저 고양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그냥 밀쳐버리쇼. 난 지금 보스 관리인한테 아주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제기랄, 저 고양이가 내 눈을 원한다면 꼼짝없이 내줘야 할 판이니까. 천천히요, 재판장님. 밧줄을 늦추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난 끝장이라고요. 그 순간 아멜리아가 완전히 기절해버렸고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으면 바닥에 쓰러질 상황이었다. 그녀를 돌보는 와중에 나는 검은 고양이가 뛰어오르기 위해 몸을 웅크리는 것을 보았고 그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 급히 일어났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고양이는 지옥에서 온 듯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허치슨이 아니라 관리인의 얼굴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고양이의 발톱은 마치 중국 그림 속의 용처럼 사납게 휘둘러졌다. 내가 보았을 때 발톱 하나가 가여운 관리인의 눈에 박혔고 그대로 눈과 뺨을 찢어버렸다. 모든 혈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선명하고 붉은 자국이 남았다.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엄습한 순전한 공포에 질려 관리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뛰어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철문을 붙들고 있던 밧줄을 놓치고 말았다. 나는 밧줄을 잡으려 뛰어들었지만 너무 늦었다. 줄은 번개처럼 도르래를 타고 빠져나갔고 육중한 철문은 자체 무게로 인해 앞으로 쾅 하고 닫혀버렸다. 문이 닫히는 찰나 나는 가여운 동료 허치슨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공포로 얼어붙은 듯했다. 멍해진 그의 눈은 끔찍한 고통으로 부릅떠져 있었고 입술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시들이 제 할 일을 마쳤다. 다행히 끝은 순식간이었다. 내가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가시들은 이미 해골을 으깨고 뼈 깊숙이 박혀 고정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밧줄에 묶인 채로 그능의 사체는 절의 감옥에서 뜯겨 나오듯 끌려 나왔고 바닥에 둔탁하고 역겨운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졌다. 쓰러진 그의 얼굴은 위를 향해 있었다. 아멜리아가 깨어나 이런 광경을 본다면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서둘러 그녀를 들어 올려 밖으로 옮겼다. 그녀를 바깥 벤치에 눕혀두고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무 기둥에 기댄 채 관리인은 붉게 물든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고통에 겨워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여운 미국인의 머리 위에는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찢겨나간 그의 눈구멍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핥으며 크게 가르랑거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내가 처형인의 검 중 하나를 집어들어 단칼에 두 토막 냈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를 잔인하다고 비난하지는 못할 것이다.